소화불량이라고 하면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밥 먹고 아프다든지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소화가 안 된다는 쪽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대표 소화불량 증상 체한 거, 자, 이 체했다는 게 병원에서 설명도 좀 대수롭지 않게 하고 치료도 좀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환자분들을 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병원에 오기보다는 주로 여러 가지 민간요법이나 아니면 그냥 약국에 간다든지 한의원, 기능의학 이런 쪽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료를 받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소화불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소화기 내과학, 우리 현대의학이 이 소화불량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떤 치료 방법이 있고 소화불량에 대한 원인은 어디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지 3편에 걸쳐서 오늘 영상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이 소화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병에 대해서 개요와 진단까지 설명을 드리고 어떤 경우에 특히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운동원 내과 의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체해서 병원에 가면 환자분은 기능성 소화불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그냥 체하셨네요, 뭐 약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끝이잖아요. 기침 때문에 병원에 가면 최소한 뭐 감기인 것 같다라는 추정 진단이라도 말을 하는데, 체한 거 가지고 병원에 가면 내 병명을 얘기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냥 나 체해서 병원에 갔다 왔어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지, 내가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라고 생각을 못해요.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병 자체를 몰라요. 자주 체하시고 만약에 그걸로 내시경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기능성 소화불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매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정작 병명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정의를 지금 바로 설명드릴게요. 위 12지장에 반복되는 기능성 불편감이에요. 자, 여기서 기능성은 옛날 말로 하면 신경성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시경상에 위에 어떤 구조적인 실제 원인은 없는데 그냥 위 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거를 기능성이라고 하고, 이게 꼭 신경과 연관이 된 것만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기능성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내시경 하면 우리가 식도부터 위 12지장 중간까지 딱 관찰하게 돼 있는데, 이 식도의 기능성 불편감을 주로 역류성 식도염이라 부르고, 나머지 두 개 여기 위하고 12지장까지의 기능적인 문제를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위에 어떤 뭐 암이나 궤양이나 이런 문제가 없는데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소화가 안 되거나 통증이 생기는 거를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인구의 25%? 4명 중에 1명은 이 기능성 소화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미국에 굉장히 많고 한국인도 약을 먹는 사람까지 치면 4명에 1명 정도는 기능성 소화불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의 증상이 뭔가? 자, 우리가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하면 체한 거, 식사와 관련해서 아픈 거, 이 두 가지를 주로 말하지만 절대 이렇게 표현하면서 병원에 방문을 하지 않아요. 주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자, 나는 늘 소화가 안 되고 체해 있다,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하다, 입맛이 하나도 없다, 안 먹어도 배가 하나도 안 고프고 먹지도 않았는데 배가 부르다, 체해가지고 한 끼 굶었는데 그 다음 끼에 너무 배고파서 또 먹으니까 또 체하고 계속 악순환이다. 딱 한 숟가락 뜨니까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 위가 딱딱하고 굳어있는 느낌이 든다. 체해가지고 손발이 막 차다. 토하면 막 시원할 것 같은데 토도 안 나온다. 신경 쓰는 일이 있으면 위가 아파가지고 몸을 펴지를 못한다. 배에 돌덩이가 들어있는 것 같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에서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실제로는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분들이 이렇게 호소하시면서 병원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했어요. 내시경을 했는데 내시경에 이상이 없어야 기능성 소화불량이잖아요. 근데 내시경을 해보니까 만성위염이 있더라, 또는 여기 위축성 위염인데 위축성 위염이 있더라, 요게 장상피 화생인데 장상피 화생이 있더라, 그리고 궤양까지는 아닌데 살짝 헐었더라, 그걸 미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 균이 있더라, 뭐 아니면 깨끗하다,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요런 그러면 만성위염, 뭐 위축성위염, 장상피 화생이 있으면 위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기능성 소화불량이 아니겠네요. 자, 아닙니다. 이게 소화불량이 일으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만성위염, 장상피 화생, 뭐 위축성위염, 헬리코박터 균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그냥 사실상 내시경에 이상이 없는 걸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내시경 깨끗합니다 이렇게 의사가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염증이 있긴 하지만 뭐 크게 위궤양이나 위암 같은 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까지는 위에 이상이 없는데 위에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불량이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상 어떤 위내시경으로 체한 원인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은 어떻게 진단하는가? 주 증상 4가지가 있어요. 자, 요 4가지 증상 꼭 기억하세요. 1번 조기 만복감.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벌써 배가 부른 거예요.
두 번째 식후 더부룩함. 밥을 먹고 1시간 안에 소화가 돼야 되는데 2시간, 3시간 지나도 배가 안 꺼지는 거예요. 세 번째 명치 통증. 밥을 먹거나 뭐 식사와 어떤 연관이 있으면서 명치가 아픈 거예요. 네 번째 명치 화끈거림. 통증이라기보다 좀 따갑고 쓰리고 뜨거운 화끈거리는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 명치 화끈거림을 합니다. 이런 네 가지 증상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조기 만복감, 식후 더부룩함, 명치 통증, 명치 화끈거림 중에 하나가 있으면서 이 증상이 최소 6개월 전부터 시작이 됐고 최근에 3개월 이상 지속이 돼야 되고요. 생활에 방해를 주는 정도를 1점부터 5점까지로 매겼을 때 최소 2점 이상 이어야 됩니다. 이런 증상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질적인 원인이 없어야 돼요. 주로 내시경에서 나오는 위궤양, 위암 등을 말하는 거고 또 필요하면 초음파나 복부 CT를 찍어서 다른 이상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가 다 이상이 없을 때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네 가지 조건이 반드시 만족해야 되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복부 팽만감이나 트림 메스꺼움이 동반될 수 있고요. 메스꺼움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구토가 있으면 안 돼요. 구토가 있으면 다른 병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요 3, 4, 5번은 이런 거를 역류성 식도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요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기능성 소화불량이 2개 이상 있는 거를 중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중첩 증후군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의 자체는 조기 만복감, 식후 더부룩함, 명치 통증, 명치 화끈거림 중에 하나가 6개월 전부터 시작됐고 3개월 이상 증상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가 2점 이상이 되면서 내시경이나 다른 기질적인 문제가 없어야 진단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런데 이런 네 가지 전형적인 증상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뭐 돌이 들어있는 것 같다, 위가 딱딱하다 이런 모호한 증상으로 주로 병원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 7,500명 대상으로 물어보면 우리 진단에 쓰이는 조기 포만감, 속쓰림, 식후 포만감, 상복부 통증 이런 것들은 오히려 16%, 15%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거나 복부 팽만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호소하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복부 팽만이나 트림, 메스꺼움 동반될 수 있다고 했죠. 요게 더 많다는 거예요. 요 진단 기준에 들어가는 전형적인 증상보다. 그리고 이 조사에서 과거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최근에 3개월 전부터 시작됐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6개월 전부터 시작돼야 기능 소화불량이니까 사실은 1, 2번은 아직까지는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조금 더 증상이 오래되면 진단이 되겠지만 지금으로선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거는 3년 이상 5년이야. 한 3, 4년 됐다는 거예요. 3, 4년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고통스럽겠죠. 그리고 현재도 지속되는가? 현재 3개월 전부터 지속이 돼야 기능 소화불량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최근 한 달 전부터 지속되고 있다는 요분들은 아직까지는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물론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서 나중에 진단이 되시겠죠, 요분들도. 그래서 한 달 전 빼고 2번부터 보면은 가장 많은 거는 역시 3개월 전부터, 쉽게 얘기해서 한 3, 4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소화가 안 돼 왔는데 최근에 3달 전부터 계속 소화가 안 된다. 이게 제일 많다는 거죠. 자, 근데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들은 또 두 가지 병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로 체하는 사람, 요거를 식후 불편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위가 아픈 사람, 요거를 명치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식후 불편감 증후군, 명치 통증 증후군, PDS, EPS 이렇게 두 병으로 또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식후 더부룩함이랑 조기 만복감, 요 두 가지 증상이 있는 거를 PDS, 식후 불편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식후 더부룩함은 일상생활 방해를 2점 이상 해야 되고, 조기 만복감은 요 그림에 보면 밥을 반밖에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식사를 다 못해야 진단이 돼요. 이런 증상이 주 3일 이상 있는 사람이 식후 불편감 증후군이고, 이런 PDS는 통증이나 화끈거림, EPS가 동반될 수 있겠죠. 주로 이런 체하는 PDS는 동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EPS, 명치 통증 증후군은 명치 통증 또는 명치 화끈거림 이런 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있어야 되고, 이게 식사를 하면은 생긴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하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금식을 하면 생긴다든지 이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담도 통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담도 통증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위경련이라고 하는 병에 가까운데, 막 토하고 배가 아파서 응급실 가야 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기보다는 담도 통증일 수가 있어요. 이 담도 통증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담도 통증, 소위 말하는 뭐 위경련이 생긴다든지 응급실 간다든지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치 통증 증후군이고, 이런 형태는 서양이 주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 실제로 소화가 안 돼서 소화기내과 방문한 476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보면 내시경이나 뭐 CT를 찍었는데 이상이 없는 사람이 81%예요. 이 중에서 아까 말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진단되는 사람이 70%, 내시경에도 검사도 이상이 없지만 그렇다고 진단 기준에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11%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딱 나오죠. 실제로 소화 안 되는 사람의 70%가 이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인구의 무려 4분의 1이 이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병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둘러보면 4명 중에 1명은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질병의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 또 17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이거 한국 연구인데 PDS가 71%, EPS가 53%,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24% 이렇게 구성이 되고, 역시 한국에도 PDS, 체한의 형태의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가 훨씬 많죠. 그래서 이런 소화불량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어떤 식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을 진단하는가, 처음에 소화불량을 3개월 이상 호소를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원인, 소화가 안 될 만한 약을 먹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 빼면은 알람 증상이 있는가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띠리링 알람 증상. 자, 요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런 알람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내시경 합니다. 하지만 없다면 소화제부터 줄 수 있어요. 또는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데, 내시경을 안 하는 헬리코박터 검사가 있어요. 거기서 뭐 헬리코박터 나왔다 이러면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 뭐 그냥 위산억제제나 소화제를 먹었다든지 헬리코박터 치료를 했는데 호전이 없다 그러면 역시 뭐 알람 증상이 없더라도 내시경 해야겠죠. 결론은 기승전 내시경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내시경에서 원인을 찾으면 그 원인에 해당하는 병이 진단이 되는 거고요. 즉 기질적인 원인을 가진 소화불량이고요. 여기서도 원인이 없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진료를 보고 이런 걸 할 필요도 없이 기능 소화불량으로 진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검사를 해서 역시 원인을 찾으면 그 병으로 진단이 되는 거고, 여기서도 다 이상이 없다 그러면 기능 소화불량 환자로 확진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주제 소화가 안 될 때 어떨 때 내시경을 해야 되는가, 요거를 의학적인 용어 딱 하나로 얘기하면 그거를 알람 증상이라고 합니다. 자, 알람 증상이 여러 가지 지역마다 학회 가이드라인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제가 싹 다 모아서 12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화불량이 3개월 이상 가는데 내가 55세 이상이다 이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시경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을 빼지 않았는데 살이 빠진다, 그리고 소화불량이 있다 그러면 내시경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하곤란, 즉 먹는데 잘 안 내려간다든지, 또는 연하통증, 먹을 때 가슴이 아프다든지, 먹는 그 중에 아픈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연하곤란의 연하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이러면 반드시 내시경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토를 하는데 그게 자꾸 재발성으로 하거나 지속적으로 한다 그럼 내시경 해야 되고, 위장관 출혈의 증거, 즉 피를 토하는 토혈을 한다든지, 뭐 밑으로 혈변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검은 변이 나온다든지, 이 검은 변이 피가 소화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위장관 출혈이 있는 거니까 이때는 반드시 내시경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중에 위암이 있다든지, 그리고 자, 이게 뭐냐면 위암 유병률이 높은 집단, 한국이지 한국에서 40세 이상에서 처음으로 소화불량이 발생한 경우, 우리나라는 위암 거의 뭐 세계 최고로 많이 생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40세 기준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소화불량이 없었는데 40세 이상이 처음으로 3달 넘게 가는 소화불량이 생겼다 이러면 뭐 반드시 내시경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다가 아파서 깨는 경우, 그리고 옛날에 위궤양이나 12장 계양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뭐 배에 뭐 어떤 혹 같은 게 만져지는 경우, 사실 12번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을 포함해서 뭐 CT까지도 고려를 해야겠죠. 자, 요런 거를 알람 증상이라고 하고, 요런 12가지 증상과 더불어서 3달 이상 가는 소화불량이 있다 이러면 반드시 내시경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굉장히 내시경을 받기가 쉬운 나라예요. 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갓 국가검진에서 40세 이후로 2년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짜로 내시경을 해주고 있어요. 일반 국민들을 내시경을 하라고 나라에서 돈을 주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단한 의료복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40세 이후로 소화불량이 있고 위 내시경 검진을 할 차례가 됐다 그러면 아픈 김에 그냥 내시경 국가검진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소화가 안 될 때 왜 이런 내시경을 해야 되는가? 아까 말한 뭐 가벼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무서운 건 역시 위암이죠, 위암. 그리고 요즘에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도 위암이 잘 생겨요. 심지어 12장 궤양 같은 경우에는 20, 30대가 아니고 10대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 말한 알람 증상이 있거나 소화불량이 있는데 좀 걱정된다 그러면 내시경으로 그냥 눈으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소화불량 환자가 왔을 때 아까 말한 대로 딱 70% 정도가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예요. 내시경이나 여타 다른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그리고 15에서 20%가 요 위에 사진 2개 소화성 궤양입니다. 소화 안 되는 사람이 20%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위암, 식도암 이런 게 2% 미만, 대충 1%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2% 가까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합쳐서 뭐 1, 2%밖에 안 되는 굉장히 드문 원인들이고, 요 중에서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췌장암, 담도질환, 간암, 당뇨 요 4가지 정도는 환자분들이 소화가 안 될 때 약간 그래도 감안해야 되는 병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 위험도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대체로 위험하지 않다 또는 뭐 보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진단이 되면 그거는 위험하지 않은 게 맞아요. 환자분들은 막 체해서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이 병 언제 낫냐고 인생을 원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죽을 것 같이 아픈데 죽지 않는 병이 바로 기능성 소화불량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체했을 때 기능성 소화불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위궤양이나 심지어 위암이 동반되어 있을 수가 있고 굉장히 드물게는 간암, 췌장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제가 4케이스 정도 오늘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45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소화가 안 되고 조기 포만감, 복부 팽만감, 식후 더부룩함 이런 거를 호소해서 병원에 오셨고 이게 최소 몇 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있었고 6개월 전부터는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호소해서 오셨어요. 기름진 음식, 고지방식이나 과식을 하면 더 심해진다 이렇게 호소를 하셨고 동마질환으로 불면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고 피검사, 소변검사도 깨끗했어요. 뭐 여기까지 보면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어느 의사라도 진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을 진단하고 위산억제제와 위기능 촉진제를 투여를 했어요. 하지만 전혀 증상에 호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화효소제랑 신경안정제를 추가를 했어요. 약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추가하니까 약간 좋아졌어요, 증상이. 그래서 식습관하고 음식 종류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강조했는데 그러고 나서 증상이 더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을 복부 초음파를 시행했습니다. 하니까 자, 쓸개에 돌이 발견됐어요. 담석, 그리고 돌 때문에 생긴 담낭염, 쓸개염이 발견됐습니다. 고지방식이나 과식을 했을 때 담석에 의한 복통이 생기거든요, 원래. 그래서 이분은 처음부터 담석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거였는데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오진하고 한참 잘못된 치료를 했던 분이에요. 자, 두 번째 케이스, 남자 55세 환자분이시고요. 굉장히 조기 포만감과 복부 팽만감, 식후 더부룩함이 심했고 위산 역류도 있고 평소에 구역감 메스꺼움도 심했어요. 6개월 전부터 생겼고 3달 전부터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하트번이라고 하는데 가슴이 화끈거렸고 살이 3달 동안 3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위내시경, 심지어 대장내시경, 복부 초음파, 피검사, 소변검사 전부 다 했어요. 했는데 전부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의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진단을 하고 위산억제제와 위운동 촉진제를 처방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효소제를 추가했고 거기에 신경안정제, 그 다음에 짜먹는 약까지 추가를 했어요. 약이 굉장히 많아졌죠. 이러니까 증상이 약간 호전이 됐어요. 그래서 똑같이 식이 조절하고 식습관 조절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역시 그 이후로 또 증상이 호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부 CT를 찍었는데 자, 소장에 T셀 림포마라고 T세포 림프종, 암이 나왔죠.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에 닿지 않는 소장에 이렇게 림프종이 생긴 형태였어요. 굉장히 뭐랄까 좀 불운한, 여러 검사를 해도 발견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암이 나왔죠.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자 58세 환자분이시고요. 생활에 불편감을 주는 식후 더부룩함, 그리고 명치 통증, 명치 화끈거림, 이 3개월 정도 있었고, 설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배도 아프고, 그리고 살이, 체중이 3개월 동안 2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위내시경, 복부 초음파, 피검사, 소변검사 했고, 여기에 전무 이상이 없어서 기능성 소화불량이랑 과민성 대장증후군 설사형, 이렇게 두 가지 진단을 하고, 위산억제제, 위기능 촉진제, 설사 관련해서 위장관 운동 억제제, 그 다음에 항우울제를 실제로 기능 소화불량에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하고 나니까 설사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소화불량은 1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죠. 하지만 소화불량이 약물에 전혀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역시 CT를 찍었는데 CT에서 췌장암, 자, 우리 소위 말하는 전사자로 불리는 악명 높은 암이죠. 췌장암이 안타깝게도 진단이 된 환자였습니다. 자, 물론 이 네 가지 경우는 굉장히 극단적인 아주 드문 경우를 예로 든 겁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소화가 안 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니까 이런 병들이 심심치 않게 진단이 돼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드물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무서운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소화가 안 돼도 내시경이나 초음파를 자주 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시경에 이상이 없어서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진단이 돼서 치료를 받는 분들 중에서도 단순히 소화불량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병들이 아주 드물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살이 빠진다든지 복통이 있는데 호전이 없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는 뭐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면 복부 초음파나 CT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확실히 기능 소화불량이 맞는지 제대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세 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